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6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구국의 기사대기 김종대 편집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입니다. 예, 근데 웬 신문을 들고 나오셨어요? 아,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찌라시 신문의 이 실체를 오늘 좀 말씀드려야 돼요. 네. 뭐 조선일보도 있고 뭐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평소에 열독하시는가 봐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열심히 읽어야 극복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종대 편집장께서 국민TV에서 조선일보 또 홍보를 다 해주시라 뭐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네. 그 지난 주말 이 한반도를 또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검찰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전체 또 동북아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난 8일이었죠. 5월 8일 날 네. 북한이 심포 앞바다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SLBM이라고 이제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예, 이걸 사출 시험을 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정확한 이 시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리고 실험의 성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나온 어떤 그 이제 자료 화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 시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출 시험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비행 시험하고 사출 시험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아, 예. 그 사출 시험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사출이라는 것은 네. 그 물 속에 캡슐에 쌓인 미사일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것을 사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압축 공기의 힘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듯이 예, 이걸 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체 부력과 그 압축 공기의 힘 두 가지로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속도가 아주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떠 있게 되겠죠. 이 단계를 이제 사출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2013년부터 이걸 꾸준히 연습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지상에서 뭐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수직 발사관을 갖다 놨고 거기서 이제 사출 시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중 물속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아마 이번에 공개된 거 말고도 그 전에도 몇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에 그 사출 시험을 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지. 알 수도 없는 거를 최고 자기들 최고 존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튀어 올려 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출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비행이라는 것은 원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물 밖으로 나와서 캡슐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습기를 막아주는 캡슐이 제거되고 떠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점화가 돼가지고
그 추진력에 의해서 자체 자동점화된 그 추진력에 의해서 자세를 잡아서 이 자세 제어라고 하는 건데 유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하는 거.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정식 탄도미사일의 비행이라고 네네.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이 나와서 네. 한 200m 정도, 최대 한 200m 정도 이제 비행을 했다가 나왔는데 보통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돼서 추진체하고 탄도가 같이 날아가다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면은 추진체하고 탄도가 분리가 되고 네. 그래서 그 힘에 따라서 이제 탄도가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어떤 양상을 밟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나타났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네. 사출해서 연료가 점화되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네. 자 우선 캡슐이 벗겨진 게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점화된 어떤 그 연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화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시험은 점화까지 간 것이 아니라 네. 물 속에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물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것이고 뿜어내는? 그나마도 네. 오랜 비행을 견디려면은 그 사출 당시에 습기를 막아주는 캡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시험이 뭔가는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진화가 된다면 어떤 그 다음에는 진짜 미사일 실물을 가지고 네. 어떤 그 점화돼서 날아가는 장면까지는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야구 선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야구 선수인데 네. 처음 투수를 해본 거예요. 네. 딱 던졌는데 그 포수의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네. 딱 한 방 꽂히거든. 네. 그러면은 얘가 잘 훈련하면 나중에 박찬호도 될 수 있고 유현진도 될 수 있는 것이요. 네. 이거 공 하나 던졌다고 해서 박찬호 유현진이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또 박찬호 유현진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네. 언젠가는 그렇죠. 이 초등학생이 잘 훈련하고 몇 년 뒤에 그 저 고등학교쯤 진학해가지고 A급 투수로 성장을 했다. 네. 그러면 박찬호 유현진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발사한 걸 SLBM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모조품을 발사한 거거든요. 실제 네, 미사일이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를 정부는 재빠르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네. KN-11. 이건 북한의 11번째 탄도미사일이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SLBM이라고 아예 명칭을 붙이고 모든 정부 논의나 지금 언론이 나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모조품에도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인지 네. 또 이걸 SLBM,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는 명칭 부여는 과연 적합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술적인 분석과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정보는 어느 한 세력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냥 전부 이거를 SLBM이다, 뭐 KN-11이다 명칭 붙이고 쓰는 건 뭡니까? 북한 방송 받아적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네. 북한에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했다니까 믿어주는 근데 이번에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북극성 1호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네. 네, 북극성이 이제 영어로 하면 폴라리스지 않습니까? 네. 폴라리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실전 배치된 SLBM이 바로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입니까? 예, 미국의 폴라리스 1960년 어디서 영화를 많이 봤구만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예. 어찌되었든 일단 뭐 북한이 이제 한번 던졌다고 해서 실제로 북한이 뭐 초대형 투수가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일인데 너무 지금 정부라든지 언론이 성급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오늘 보여주려고 이 신문을 들고 나오신 건가요? 자, 제가 이거 좀 언성이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예,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녹화니까. 네. 자, 여기에 이 헤드라인 제목이 뭡니까? 북 미사일 잡는 킬체인 무력화. 네. 지금까지 킬체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청 높이던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킬체인 안 되니까 전수적 작전권도 못 받겠다. 못 받겠다. 요거 만든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 어.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킬체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 네. 그거를 탐지, 추적해서 먼저 선제 공격으로 파괴한다. 선제 공격 25분 만에 다 네, 끝나겠다. 네, 네. 그런 어떤 개념인데 이거 이게 해야 무효가 됐다.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다고 네, 그러던 그 네. 신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야. 네. 이거 자기들이 하자고 그래놓고 이 북한 미사일을 쏘면은 이 킬체인 있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여기 중앙일보 한번 봅시다. 내가 참 이거 기가 막혀서 말이지. 자, 이 신문도 이제까지 킬체인, 사드 미사일 이런 거 갖고 노래를 부르던 신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탐지, 선제 타격, 요격 어려워, 킬체인 사드 무력화 우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이 사드 얼마 전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거 뭐 없었고 이거 난리치지 없어서 않습니까? 난리친다 그러더니 이제 무력화된대. 소용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사드는 앞에서 쏘는 미사일을 막는 그렇죠. 거지 뒤통수에서 쏘는 건 못 막는데 이제 북한 잠수함은 뒤통수에서 쏜다 이거죠. 완전히 사드 타령하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꼴이 북한 잠수함 바다 밑 어디서 SLBM 쏠지 몰라. 네. 자, 이거 완전히 뻥입니다 지금. 예, 이제 저 야구공 하나 던지니까 벌써 유현진이 나타났다. 네. 뭐 박찬호가 나타났다. 우리 타자들 다 죽었다. 이렇게 기사를 뽑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짚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SLBM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질문을 받은 게 한국에 SLBM 없냐 뭐 이런 얘기부터 SLBM이 그렇게 대단한 무기냐 만들기 힘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SLBM을 실전 배치한 게 확인된 확인된 나라가 한 6개 정도. 생각보다 많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대 핵보유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들 다섯 나라는 확실히 이제 실전 배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핵 보유국이라는 걸 온 세상에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퉁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2-3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상 발사 탄도 핵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 탑재 핵미사일, 그다음에 SLBM까지 갖춰서 이른바 핵 억제력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3대 요소를 다 갖춘 상황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7개 다음에 지금 북한이 8번째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공 한번 던졌다 그래서 저게 정말 엄청난 투수가 나온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동안엔 우리가 정보가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작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다는 여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보다 빠르다는 그 말 속에는 국민들한테 이것을 좀 섹시하게 충격적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핵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한다. 또 날아오면 한국형 MD로 잡겠다. 그것도 안 되니까 불안해서 미국의 사드 요격 체계를 배치해서 잡겠다. 이거 허구한 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걸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북한을 그렇게 공격하고 또 무력화하고 방어하는 무기를 이렇게 많이 깔겠다는데 그러면 전시에 자기네 핵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는 핵의 잔여분을 어디다가 비축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이 불가능한 물속에 잠수함에다 탑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핵 억지 체제를 갖춘다고 하면은 북한은 또 그거에 맞는 다른 어떤 우회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절대 우리가 파괴할 수 없는 핵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걸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북한이 뭘 한번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한국은 경기를 일으키는데 자, 이 신문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사드 없으면은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 그 논거가 뭡니까?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작년 3월에 이상하게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고각을 높여가지고. 고각을 높여서 이거 원래 일본 때려는 무기 미사일을 한국 때릴 수 있게 이렇게 수직으로 발사해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70도 각도로 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남한용이다 이게. 이러니 사드 배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북한은 한국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회하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전술을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보십시오. 무슨 안보가 동네 축구입니까? 왼쪽 돌렸다고 왼쪽으로 11명 다 몰려가고 이번에 또 오른쪽 돌렸다고 오른쪽 다 몰려가고 매일 작전 계획 새로 짜야 돼.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드나 이 한국형 MD나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한번 구축하는데 한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킬체인 얘기가 나온 지가 2013년 10월 1일 날 국군에 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들 통해서 네. 물샐 틈 없는 안보를 구축하겠다. 대북 방어 태세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지났고 이걸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겠다는데 돈도 한 30조 가까이 투입을 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 된다. 그거 다 해보면은 이거 뭐 어쩌라고요? 북한이 방법을 싹 바꿔가지고 네. 다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네네. 안보의 어떤 아젠다 변화가 불과 3개월 단위로. 네, 네. 네, 3개월 단위로. 네. 자, 작년 10월에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 핵이 소형화됐다 그래 우리가 기절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대한 이상한 얘기 하더니만 올해 초에 와가지고는 이젠 사드 방어 체계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를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고 그것만 가지면 신의 방패 네. 우리가 정말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네.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이 무력화된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네, 된 네. 일이에요? 아니 무슨 국가 간의 안보가 3개월 단위로 네. 완전히 작전 계획의 근본이 바뀌는 담론들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이런 무기 체계들은 한 번 갖추는데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위협이 바뀐다 그러면 네. 10년, 15년 걸리는 무기 체계를 왜 가집니까? 네.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돈은 한두 푼입니까? 몇십조 써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동네 축구 마냥 몰려다니는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이건 거의 안보라기보다는 선동에 가까운 건데 네.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그냥 북한 방송을 그대로 받아적기 한 신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좀 냉정하게 분석을 분석하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네. 예. 그렇게 북한 말에 다 휘둘리는 거라면 아니 북한이 보기에는 너무 행복하죠. 네. 다 나만은 믿어주고 다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이번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공개한 이유도 미국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저기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한다 네, 이런 네. 거를 계속 퍼뜨리니까 맞아 우리 실제 개발하고 있어 하고 확인해 주는 걸 북한이 꼭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네. 아주 친절해. 네. 굉장히 친절한 나라예요. 미국이 얘기하면 북한은 곧바로 화답을 해줘요. 네. 이렇게 가서 북한 미국이 한패가 돼서 한국 국민들 협박하는 건데 네. 그 협박이 뭡니까? 국방비 늘리라 이거예요. 네. 국방비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뭐 하나만 보여주면은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네. 그게 결실을 맺기 전에 북한이 뭐 또 하는 걸 보여주면 그게 또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북한의 SLBM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는 뭐 이 시험 발사 직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조만간에 생산이 돼서 실전 배치되면 이제 게임이 양상이 바뀔 거다 이런 식의 이런 투로 얘기를 당연히 바뀌죠.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짚어볼 것들이 이제 이 북한의 핵 전력이 강화되면서 어찌되었던 이게 좀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핵 전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전략 폭격기, 전략폭격기가 혹은 전투기에 이제 핵 미사일을 달아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 잠수함에서 네. 발사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공중전에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한미 연합 전략에 공중전에선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제공권을 장악할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북한의 전투기나 전폭기가 휴전선을 넘어오기 전에 네. 한미 연합 전력의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투기에 의해서 유격당하니까 그거는 뭐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주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킬체인 나오고 사드 나오고 한국형 MD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린 물속에서 들어가서 살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이런 그 상황이. 자 그렇게 된다면 네. 이번엔 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잠수함을 잡아야 된다 이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뭘 또 여기서 준비해야 되느냐? 잠수함 잡는 그 해상 초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네. P3C라고 돼 네, 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한국군의 약 한 8대에서 18대 정도 이렇게 계속 전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100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수준으로 우선 이 해상 그 정찰 전략입니다. 네. 수중 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전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해라는 데가 그 아무리 공중에서 성능이 좋은 그 정찰기로 소나를 떨어뜨려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동해는 난류 2개, 한류 2개가 교차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저기 이 저 해류의 교차 지역입니다. 네. 이게 난류가 위로 흐르고 한류가 밑으로 흐르다 보면은 공중에서 음파를 쏘면은 그 난류와 한류의 경계선 부분이 무슨 콘크리트 벽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게 튀어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음파가 그냥 굴절이 돼버리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동해도 또 소음이 심해. 네. 주로 뭐 고래 숨소리라든가 그 각각류가 떼지어서 다닐 때 소리라든가 네. 어선 소리라든가 그래서 잡음이 섞인 적의 잠수함의 음파를 잡았다 한지언정 네. 분석이 곤란해요. 네. 이게 음문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지문이 있듯이 네. 어느 국가의 잠수함이든 특수한 고유 음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음문이라고 하는 음문. 건데 네. 이거를 잡음을 제거하고 분석을 해야 돼. 네. 분석하다 보면 다 지나가. 네. 아니면 벌써 쏘고 지나간단 네.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 네. 그러면 답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잠수함 잡는 건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잠수함이 한 80대 됩니다. 네. 숫자로는 우리보다 대략 한 5배 가까이 될 거예요. 네. 한 4배 정도 되나? 네. 이럴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잠수함 왕창 들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부각이 되면 우리 해군 전력이 지금 한 3-4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군은 축제 분위기예요. 표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네. 이거 지금 해군의 그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해양의 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시세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2010년도에 천안함 침몰하고 연평도에서 포격전 벌어지고 막 이랬을 때요. 네. 그때 이제 한국군 독자적으로 또 뭐 미군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군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운영해 있는 나라니까 네. 미국이 옆 나라하고 같이 해라. 그래서 왜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를 투입시키자. 네, 서해에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북한의 잠수함을 못 잡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이게 무슨 뭐 조그마한 잠수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잠수함이 이제 뭐 동해에 출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막 제기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더군다나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밀 3자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체결돼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정보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일본의 해상 자위의 P3 초계기가 이제 이 한국 서해 혹은 이제 동해 쪽에 진입할 이런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이 예. 커진 거죠. 자, 이거 조선일보식 논리대로라면 우리 네. 킬체인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킬체인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되거든. 네. 일본 신세 앉을 수 있어요? 네.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네.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해군의 그 예산을 3-4배로 늘리든가 네. 그걸 늘리면서도 시간이 오래 그렇죠. 걸리니까 전력화의 시기가 걸리니까. 일본은 자위대, 해상 자위대 네. 하고 연합 작전을 하는 걸 이제는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이제 군사화 네. 또 어떤 일본의 어떤 우경화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견제할- 반대할 근거가 더 약해지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자, 그러면 한미일 정보 공유 수준이 아니고 네. 정보가 완전히 융합되는데 우리가 일본 신세를 져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 그 수중 정보 탐지 능력이 어디가 좋은데.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자위대의 해상 자위대의 능력이 또 뛰어나다 한들 네. 이 각 국가의 잠수함의 음향의 음문의 특성을 그래도 분석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 분석 자료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분야거든요. 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수중에서 싸우는 기술, 즉 작전술이죠. 네. 이 정보 분석에서 작전술에 이르는 것은 장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미일의 역할 분담이 다 완결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한미일 MD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네. 해상 협력이라는 거, 네, 네. 이게 해상에서의 연합 작전이라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앞으로 점점 절대적인 네.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들이 한국에 있어서 외교 안보의 자율성을 굉장히 위축시킬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다른 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 전략, 국가 전략에 우리가 편승하거나 또는 종속되는 요인들이 더 커진다고 봐야 네. 돼요. 결국은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미일 삼각동맹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지정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적어도 이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북한에 때맞춰 이루어진 무력 시위는 네.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아주 동북아 지형을 둘로 갈라놔서 신냉전적인 대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포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강대국 사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좀 높아지면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네. 양측의 어떤 또 싸움을 좀 더 붙이고 거기서 좀 어부지리를 노리는 네. 그런 어떤 양태들이 종종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신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 그 미일 동맹을 일체화하고 자유대외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이런 네. 어떤 중요한 조치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또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너희들 둘이만 만나냐? 우리도 만난다. 네, 그래서 일종의 미일 동맹 대 중로 협력 체제 사이에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북한이 때를 안 놓치는 거예요. 네. 네. 나 나 Don't 이번에 forget North Korea. 북한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보여준 거죠 지금. 예. 김정일 위원장이 왜 러시아를 안 갔을까 갖고 말이 많아요. 네. 혹시 이런 거 하려고 안 갔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절묘한 게요. 모스크바에 가기로 했던 사람이 심포 앞바다에 나타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때 맞춰서 딱 러시아하고 손가락으로, 열병씩 하는 그 때 거의 맞춰서 한 거의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의 불변의 지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불변의 지정학이란 건 뭐냐? 네. 이건 냉전의 초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보십시오. 자, 냉전의 초기에 이제 미국을 제국주의자 침략자라고 하는 어떤 중국과 소련의 그 전열이 정비되면서 하나의 냉전적 대결 기운이 발생을 하자. 네. 그 때를 노려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침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때 그 한국 전쟁의 불행한 씨앗이라는 건 동서냉전에 있어가지고 김일성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네. 네. 그 최근래 와서도 2010년에 미중 간의 전략적 대치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 2010년 7월에 서해에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진입하느냐 마느냐로 네. 미중 간에 거의 갈 때까지 갔었어요. 뭐 그때 이제 중국에 막 실탄 사격 훈련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리 앞바다에 들어오면 해봐라 막 이렇게 해봐라 하고 이러고 미국은 난리를 들어가겠다고 하고 네. 그것이 아주 미중 간에 우리 서해에서는 처음이다 싶을 정도의 네. 날카로운 전략적 대치였습니다. 네, 네. 그러자 그해 11월에 이런 어떤 맥락의 연장선에서 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뒤로 미중 관계가 다시 마쿠 대화와 밀월 관계 쪽으로 조금 위기가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중국은 북한을 말리고 미국은 한국을 말리고 양쪽을 말려야 되니까 예. 뭐 서로 말리면 둘이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야 되고 뭔가 관계를 복원시켜야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우습지 않게도 이게 미중 간의 어떤 관계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죠. 네네. 그 뒤로 5년간은 충돌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미중 간의 그 갈등이랄까 이 전략적인 대치 상황을 보십시오. 네. 2010년 이후로 최고조입니다 지금. 네.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해요. 질적으로는 안 좋아진 부분이 있죠. 안 좋아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치돼 있는 전선에서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하나의 어떤 그 좀 도발적 언행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 전략적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동서 냉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변함없이 적용되어 온 한반도 지정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뭡니까? 나의 어떤 그 행위자가 나의 어떤 위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동서 대립 구조를 잘만 활용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전략적 가치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거 봤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강대국의 또 속성이란 건 뭐냐면 미국이건 러시아건 아니면은 중국이건 간에 이 강대국의 아주 고질적 속성이 있습니다. 뭐죠? 절대 자기 영토에선 전쟁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한국 전쟁 때도 봐요. 중국 본토로 미군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국경 밖에서 싸우자. 네. 이게 이제 한미 원조 그래서 한국 전쟁에 중국군 개입 아닙니까? 네네. 미국이 자기 영토에서 전쟁한 적 있습니까? 내전 빼고? 그렇죠. 독립투쟁이 없는 없잖아요. 거죠. 네. 다 남의 영토에. 이건 강대국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떤 하나의 그 동아시아에서의 저는 뭐 저번 시간에 4개 열점이 있다, 링크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한반도. 그러면은 이런 그 열점에 있는 어떤 그 국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공세를 높인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 미중의 대치 구도를 믿고 공세를 피우는 거란 말입니다. 네. 미중이 협력하면은 이런 공세를 피우면 북한이 고립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고립돼 있어요. 네. 그러나 국제적으로 린치를 받을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나 네. 최근에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로 느끼는 거고 네. 이때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어떤 그 협상 카드로서 군사적인 공세를 강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최근에 이런 어떤 네, 그 네. 도발적 행태라고 저는 봐요. 네. 물론 이렇게 해주면 한국도 해피합니다. 해피한 사람이 있고 좀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해피한 것 같아요. 네. 왜 해피하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정부라면 네. 지금 남북 관계 일부 좋아지고 있는 조짐은 보입니다. 민간 네, 차원에서. 네, 네. 그러나 그건 화장술에 불과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출연하느라고 약간 화장했어요. 네. 이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고 원판 바뀝니까? 제가 조금 화장했다고 이 얼굴 원판은 어디 안 가요. 네. 그래봤자 도찐개찐이에요. 네.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원판이 바뀌어. 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이러한 그냥 대치로 마냥 방치하는 이런 정도의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게 왜 나쁩니까? 북한이 공포를 조장해주면 공포에 질린 국민,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통치하기 좋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준다는데 네. 이 좋은 걸 왜 싫어해?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 내는 겁니다. 네. 네. 무력화된 것도 아니고 킬체인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했는데? 예. 사드 아직 배치도 안 했어. 네. 배치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한 게 벌써 무력화됐다고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앞서가는 기사를 왜 실겠어요? 네. 이게 선동이지 어떻게 분석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대 중반에 이게 전력화 된다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예? 참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이 몇 가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 언론이나 이제 정부에서 좀 호들갑 떠는 모습도 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북한이 이번에 어쨌든 이 SLBM을 사출 시험을 하면서 동시에 또 서해에서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네. 그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네. 까불었다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 지금 남북한 서로 최고 분담국이 막 참네, 얘기를 하고 이거.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갈등의 양상을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이게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남북 양측 당국이 이걸 자기 국내 정치로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이 딱 이번에 그 SLBM 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건 인공위성 발사에 버금가는 그게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담고 있는 거는 김정은이 항상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게 아버지의 최대 업적은 인공위성 개발이었다. 네, 핵 근데, 개발. 근데 자기가 이제 이 SLBM 발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업적에 네. 근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들이 강한 거거든요. 역시 김일성 대학 군사학부를 졸업한 네. 젊은 지도자가 네. 하나의 국내 정치에서 위신을 세우는 어떤 핵심 그 의제라고나 할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전쟁할 수 있는 지도자, 네. 전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장군님 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미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국내 정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서해에서의 특히 어떤 그 북한의 언행을 보면은 최근에 어떤 자기네가 선포한 경계선에 어떤 남측 함정이 침범을 하면 경보 없이 네. 사격하겠다, 네. 조준하고 격파해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해안포를 발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사실 그 북한이 이제 서해에서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네. 정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한다면 해안포입니다. 네. 네. 예, 육상 전력은 우리가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이런 해안포를 통해 가지고 남측 함정을 제압하겠다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이 있기 며칠 전부터, 특히 하루 전에는 네. 북한이 우리한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귀치기 사격 훈련을 하려는 그 수역은 네.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격 훈련을 강행하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때는 남북 군사 한 라인이 무너져서 민간 상성 공영망을 통해서 네. 이 경고문을 보냈고 네. 이번에는 전통문을 보내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청와대 앞으로 보낸 거예요. 네. 국가안보실 앞으로. 국가안보실 앞으로 네. 보낸 겁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경고는 뭐냐면은 어떠한 순간에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한 순간에 충돌을 말하자면 어떤 공격 행위가 있을 때 나중에 우리가 경고했지 않느냐. 네.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종의 이제 명분 쌓기. 예,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이명박식 안보를 하면은 사달이 납니다. 네. 왜 그러냐? 그 독사가 독을 잔뜩 품고 물러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물어봐 이러면서 손을 흔들어? 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연평도에서는 어쨌느냐? 그런 경고가 계속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의 당시 작전본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참 우리 합참이 이상한 데입니다. 네. 그날 사격 훈련을 하는 아침에도 네. 합참 정보본부에서 적의 화력 도발 징후가 있다는 보고를 2차례 올렸습니다. 오전에. 네. 그걸 다 보고도 네. 뭐 쏠 테면 쏘라 그래. 바다에 쏘기밖에 더 하겠어? 네. 우리가 바다에 쏘니까 지들도 대응하면 바다에 쏘겠지. 네. 이러고 계속 쏴. 이러니까 오전에 105mm 포, 그다음에 20mm 벌건포를 쏘던 것을 네. 오후 1시 들어가지고는 155mm K9 자주포를 사격하는데 네. 그 수량이 네. 5개월 동안 사격 훈련이 중지된 걸 한꺼번에 다 재고 처리하려고 왕창 쏴대니까 네. 연평도 앞바다 일대가 온통 물기둥이었어요. 네. 이거는 연평부대 역사상 가장 다량의 네. 그 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북한의 개머리라는 포진지에서 연평도로 네. 포가 120발인가 30발인가 날라왔어요. 네. 그것도 포 종류별로 다 날라왔어. 네. 거기에 갖고 있는 대포 종류는 다 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때 저기 쏠 테면 쏴봐 하고 한 게 뭡니까? 독사 앞에서 물 테면 물어봐 네. 하고 손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 흔드는 거예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 격언을 어허. 너무 신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전날은 물론이고 그 실제로 북한이 포격전을 가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북한이 경고 메시지를 줬는데 정작 그 정보 라인, 작전 라인의 사람들은 쏠 테면 쏴봐라. 저희들 어떻게 쏘겠냐? 쏴봐야 뭐 그냥 공해상에 쏴겠지. 바다 위에 쏘겠지. 이러다가 당했단 이랬던 말입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평도 그 해병 6여단이죠. 그 부대는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았고 부대에서 일하던 민간인까지 사망했습니다. 네. 그때 민간인 2명, 군인 2명이 사망했었죠.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해병대 사령관 전부 모가지예요. 말이 됩니까? 다 저기 징후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서해에서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 NLL에 대해서 인내의 한계를 넘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국제 정세가 지금 한판 벌이는데 유리한 정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순간에 이거 관리를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 연평도 포격전보다 더한 사태가 옵니다. 아니 사람 목숨이 그렇게 그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일선의 피로서 되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이 뭘 한다 그러면은 꼭 반대로 그러면서 쏠 테면 쏴보라는 식으로 NLL 선상에 배 쭉 늘어놓는다든가. 그러면 아니면은 뭐 저기 경고를 받고도 뒤에서 쏘는데 앞으로 계속 포사격하고 있고. 이런 식의 그 대비 태세 갖고는 저기 불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이순신 장군 보세요. 왜 안 줘? 이기는 싸움만 골라서 전황을 잘 분석해서 그 이순신은 거의 정보 전문가라고. 그지 원균이 봐. 맨날 똥폼 잡고. 칠전도에 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똥폼 잡으러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군한테 참됩니다. 참수됩니다. 이런 식의 똥폼 잡고 선동하고 이데올로기에 취해가지고 하는 군인은 전쟁터만 나가면 져.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와. 근데 지금 이 북한이 뭘 좀 슬쩍슬쩍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거 갖고 뭐 이제 난리 났다. 우리 이제 뭐 킬체인도 안 돼. 한국형 MD도 안 돼. 사드도 안 돼. 그러면서 징징 쳐 우는 것도 아니고 나 이 사람들 아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게 국가 파멸의 시나리오를 상상력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뿌려놓고 지가 뿌린 시나리오에 지가 공포에 젖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바다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북한이 진짜 잠수함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 장병들을 저기 뭐냐 완전히 저기 그 희생시키는 이런 작전이 조만간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경고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언제 그 여기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SLBM을 실전 배치했다. 그 기지가 예를 들어서 신포에 있다. 예? 그 잠수함은 예를 들면 한 3,000톤급이다. 그럼 서해에서 잔뜩 긴장이 고조될 때 그 잠수함 기지에 있던 잠수함이 어디론가 슬쩍 사라집니다. 예? 네. 그럼 남쪽에서 예를 들어 조중동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네. 예, 북한의 잠수함 기지에서 3,000톤급 잠수함이 사라졌다.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지 모른다. 이런 또 막 공포심을 막 조정하는. 아니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주는 그렇게 게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이 SLBM 사출 시험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의 대남 심리전 이런 것들의 일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개발에 성공한 무기가 아니고 이번에 쏜 것도 실제 미사일이 아니라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네. 자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이렇게 동네방네 광고하면서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미국이 좀 많이 그랬죠. 미국이 옛날에 미국은 핵 실험할 때 소련 외교관들 군인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어요. 예, 보라고. 예, 보라고. 우리 이렇게 엄청난 거 갖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거였죠. 그것은 말이죠. 최초 개발된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핵독점을 있을 때 그걸 과시한 거죠. 그렇죠. 이미 어떤 그 압도적인 패권에 버금가는 하나의 핵 전력을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류를 다양화한다든가 할 때 하나의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 즉 압도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걸 실제로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아리까리 약간 조금 이럴 때는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개발에 성공해 가지고 실전 배치할 때 크게 한 방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냉전 시대에도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해 가지고 이땐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게 이 충격을 배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한다 그러는데 안 믿어준다고 미국의 해커 박사를 불러서 직접 보여주면서 요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그 다음에 원자로도 와서 구경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 잠수함 발사 이거 뭐야. 아직까지 모조품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슨 뭘 처음부터 개발하는데 동네방네 광고하고 1급 기밀이고 2급 기밀이고 다 까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무기 자체의 군사적인 효과 이전에 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상대방한테 줌으로써 하나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가 실전에 배치되기 이전에 어떤 그 이 무기가 발산하는 정치적 효과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높은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싶다는 이 군사적인 것 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시위적, 과시적 행태로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성공했다고 쓰는 이 보수 언론의 이 행태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믿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믿고 두 조선이 TV조선도 있고 다 조선이네. 그러고 보니까 조선중앙방송 그러니까 조선자 붙은 애들끼리 동업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왜? 믿어주고 잘 써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보도자료 내보십시오. 신문 잘 써줍니까? 지지리도 안 써주면 보좌관 깨져. 언론 플레이 이거밖에 못해? 의원이 지 실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보좌관만 매일 그냥 들들 볶고. 그런데 북한은 언론 플레이를 조금만 해도 일면 톱 아니야. 일면 톱에 삼면 사면 해설이 광기 1년 기사 3, 4면입니다. 이게 사설까지 쓰고 톱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자 그 신문들 대부분 다 사설을 달았습니다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큰 구멍 뚫렸다. 북한한테 뒤통수 맞았다. 국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근데 어느 쪽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뻔하죠. 이제 해군이 이제 그때 나서겠지. 그럼 해군 전력 강화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드 해라, 킬체인 해라, 그 나이를 찾다가 필요 없어요. 아니 저는 원래 언론에 나가서 그랬어요. 저기 어차피 사드 박근혜 정부에서 빨리 배치 못한다. 그거 뻔하게 우리 다 아는 건데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는 게 곧 바뀐다. 네. 이건 아이돌 그룹의 인기 순위 매기듯이 바뀐다. 매주 바뀌는 거다 이거는. 이제 봐라 싸도 이제 시들해지면은 다른 무기 체계 갖고 또 난리치지. 이게 무슨 안보 포퓰리즘, 즉 안보를 어떤 대중의 어떤 그 선동의 기제로 삼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광기와 집단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분출되는 정서에 기반한 안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안보입니다. 이런 안보에는 국방비 100조를 써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 안보의 진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안보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어떤 대의 명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적인 관성이라든가 나의 어떤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면 그 안보는 실패합니다. 그건 원균의 안보고 있는 그대로 안보를 보고 이길 길만 찾아서 가는 건 이순신의 안보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안보를 해야지 이런 식의 안보를 하게 되면은 이 조선일보는 사장이 원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선동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자,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거는 전략적 지형을 바꿔놔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요. 중요한 예견된 일이었고 경고해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작용에 대한 북한식 반작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뭐 킬체인이다, 뭐 저기 한국형 M이다, 사드 얘기다 막 나올 때,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북한이 발사체가 좀 새로운 양태가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형 방사포라고 불린 것들을 많이 시험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신형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SLBM까지 나왔단 말이죠. 요 세 북한에 없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뭐 신형 방사포는 이동식 차량에 장착돼서 이제 지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걸 쏠 때 순간적으로 잡아내서 먼저 때리기가 힘듭니다. 힘들지.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는 거죠. 못 잡죠. 그러니까 킬체인하고 사드를 포함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신형 방사포, 신형 지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SLBM까지.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과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화 안 하고 협상 안 하고 계속 북한이 뻥튀기 치면서 계속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무기 사들이고 무기 도입하고 이러면은 북한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걸 회피하고 무력화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건 우리 쪽이다. 우리가 몇 년부터 이렇게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군사 전략가들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강대국이 개발한 국제정치 이론이나 어떤 군사학의 어떤 그 개념들을 빌려서 한반도 안보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뻥입니다. 다 엉터리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대륙과 대륙 간의 어떤 강대국 간의 어떤 그 논리가 한반도 같이 인접해가지고 남북한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섬나라 경우에는 사드가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괌 같은 데 봐. 위협이 미사일밖에 없어. 뭐가 때릴 거겠어요? 근처에 올 수 있습니까? 오기 전에 다 격파당하지? 그러면은 멀리서 괌 같은 데 미사일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드를 갖느냐 못 갖느냐, 또는 MD 체제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가 그 안보에 거의 절대적인 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모든 무기의 투발이 다 가능한, 서울에서 휴전선 40km입니다. 40km. 40km밖에 북한에 없는 게 없어요. 대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긴 창으로도 찌를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서 그냥 요만한 카타칼로도 옆에서 그냥 누운 채로 찌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떨어져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군사 전략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무기로 방어한다는 그 자체 논리에 임계 상황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무슨 방어 무기를 쓰든 간에 북한은 다른 식으로 그냥 돌파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방식으로, 훨씬 더 저렴한 방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군사전략 통째로 바뀌는 거라고. 이런 식의 동네 축구식 안보를 하면 왼쪽 뚫렸다고 왼쪽으로 다 물려가고 오른쪽 뚫렸다고 오른쪽으로 다 물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예산을 다 국방비에 써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위험에 주목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다, 여기에 집중을 하되
이 전체 위협 자체는 군사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최소한의 필수적인 안보만 하면서 나머지는 외교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예방 그렇죠. 외교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전략적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야 북한이 뭐 새로운 거 붙여줬으니까 빨리 다른 거 사.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국방이 파산지경으로 가는데 이미 반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 무기체계 다 병신이에요. 네. 우리가 벌려놓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다 깎았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어떻게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0조 증발했어요. 네, 70조. 70조의 무기 사업이 지금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좀 뭐 하여간 어디론가 갔어. 네, 네. 요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는 네, 순서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또 정부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한국 전쟁 이후로 한미 연합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그 억제 기간에 MD가 있었습니까? 뭐 킬체인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건 지정학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세력 지정학이 균형이 있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세력 균형. 네. 지정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네. 어찌되었든 종합적인 군사력을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미 연합전력하고 북한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걸 만들어내도 종합 군사력, 종합 국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들이 한 방 쏘고 죽는 게 자기들 목표일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또 뭐 좀 생각해보는 언론에선 북한이 SLBM 발사했다고 하면 저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냉정하게 보도를 하면서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맞는 얘기인 거지. 오히려 더 불안하게 계속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인 저기 거예요. 국방장관이 가든 휴가 되돌아와가지고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열고 여당하고 당정회의하고 네. 오늘 월요일 지금 3시부터 국방상임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야당이 그 상임위를 요구했다는데 난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일단 좀 차분하게 가는 게 낫는데 네. 어쨌든 한다고 칩시다. 네. 자, 이 어떤 그 새로운 북한의 위협 하나로 NSC 상임위가 열리고 이럴 정도의 어떤 그 긴장이 조성된다 그러면 사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걸 소비하고 즐기고 있어요. 북한이 제공해준 공공재를 네. 우리는 소비하고 즐기면서 이젠 체질화된 겁니다. 네. 이러면서 항상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군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보 담론으로만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은 항상 주도권은 북한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북한은 공세적인 행동을 몇 번 취하기만 해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다 놀래니까. 네. 자, 이러면서 이런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네. 저는 북한하고 갈등 대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주도권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은 뭐냐? 상대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제스처, 심리전에 현혹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대범해져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축구 선수 중에 보면은 그 호날두 같이 그 개인기 보십시오. 주로 남미 선수들 얼마나 현란합니까? 네. 그 몸을 보면 호날두는 유럽 선수입니다. 남미 선수 아니야? 남미에서 그 간 거 아니야? 네. 메시가 남미 출신이고요. 아, 호날두는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아, 그거 네, 개미하는 아무튼. 채였네 그거. 네. 근데 포르투갈도 남미식의 축구를 구사하니까 너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하여간 네. 그 현란한 제스처에 네. 저기 말려들지 않으려면은 네. 차라리 몸을 보지 말고 공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은 그나마 덜 속는다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의 몸놀림은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그 다음에 또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을 700명 늘렸대. 또 늘렸어요? 또 늘렸대, 700명. 근데 이미 그 전에 3,000명이라 그랬거든? 네. 그게 미국에 의해서 2위래. 전 세계 2위라는 네, 거야. 네. 아, 이건 미국식 얘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어. 사이버 전력 인력이 미국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다. 어. 중국을 앞섰다. 옛날에 CIA 정보 보고서에 그때 또 늘렸대. 예. 자, 이것도 뭐 출처가 네. 없고 확인이 안 돼 네. 있습니다. 오늘 아마 상임위 열리면은 많은 말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 가지 견지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네. 저런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네. 어떤 정보가 있었느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가 분석이 있었는가. 네. 사실 이건 NSC를 열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네.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국방과학연구소라고 ADD라고 합니다. 네. 여기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TF를 합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정밀 기술 분석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튀어오를 때 이 물방울의 높이라든가 이렇게 물에 떨어질 때 파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면 이거 무게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지금쯤 그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여기에 추진체를 넣었을 때 사정거리는 얼마까지 나온다. 이게 하루 만에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라고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짜 미사일일지도 모르는데 명칭만 부여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분석된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보여? 이게 정권 바뀌면 그런 TF팀 다 없어지고 자기 사람 심고 이러니까 그런 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 가서 지금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 북한의 SLBM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그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외국의 민간 싱크탱크라든지 국내에서 전문가 분석이 뒤따른 다음에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어찌됐든 사출 시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좀 빨리 SLBM 개발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을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빨리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이 SLBM을 개발하더라도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이 부족하면은 이 전략 가치는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억지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걸 갖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래왔거든요. 그래야 미국까지 가겠지. 그렇죠. 자막 능력을 늘려야 되죠. 근데 북한이 그 우라늄 원자료를 지금 이제 오랫동안 가동해 왔기 때문에 그걸 소형화시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결국 북한은 미국이 갖는 무기 웬만한 거 다 가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극성이로 미국의 최초의 SLBM의 이름이 폴라리스하고 똑같다. 이게 시사를 봐도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SLBM 발사를 위해서 또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외적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동해에 넘어 있는 일본,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과 다른 전략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어떤 오늘 편장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꿈보다 해명이 좋네. 다음 주에는 우리 70조 원 어디로 갔나? 70조 원 어디로 갔나? 그거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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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The dust may just blow away if you wait for a windy day, but you may find the chances passed you by. I can't do the walk, I can't do the talk, so give me the sun.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